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로봇 산업 현황 및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논의에서는 국가 로봇 산업의 현황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로봇 R&D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포럼은 인터넷 생중계로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제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하는데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영화도 보고 하면 앞으로는 로봇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나 또 자율주행, 뭐 IoT 기술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기술적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 같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그 로봇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또 국민들이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로봇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로봇 산업은 이제 제조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앞으로 약 10년간 10배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에 매년 3.6%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각종 기업들도 이제 활발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중요함에 따라서 이제 각 국가들도 로봇을 중요한 전략 산업 또는 이제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그 국가 전략 기술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첨단 로봇과 제조를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 이제 50개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첨단 로봇 제조 파트에서는 4개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로봇 정밀 제어 및 고동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자율 이동, 그리고 고난도의 자율 조작,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이렇게 4개 분야를 정해서 지금 이제 로드맵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능형 로봇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축은 이제 제조업에 어떻게 로봇이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이냐라는 분야하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에 그 로봇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 3가지 축으로 지금 기본 계획을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앞으로 로봇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은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위적 어떤 기술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오늘 특별히 그 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연구위원님께서 좀 좋은 발제를 이렇게 흔쾌히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찬훈 본부장님과 또
T 로보틱스의 박현선 부사장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문영필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키스텝도 로봇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업무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왔을 때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게 인력을 좀 많이 늘려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각 부서별로 로봇을 하나씩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만큼 좀 기술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좀 툴들을 많이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게 보다 보편화되면 로봇이 더 획기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오늘 좋은 토의와 또 앞으로 이런 논의도 많이 돼야 정책 개발과 그리고 또 정책적 지원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유익한 그 정책적 대안들은 각종 저희 브리프나 앞으로 기본적인 과학 전략 기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는 이준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준석 연구위원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PD를 역임하셨고 로봇 R&D 사업기획,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준석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감히 몇 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챗GPT를 위시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특히 AI가 로봇에 탑재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기 소설 아이로봇에서 로봇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로봇 3원칙이 인간한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 또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3원칙을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로봇과 제국이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로봇 영원칙,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영화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봇 3원칙 그러면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이로봇이라고 해서 200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로봇 3원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이 로봇한테 여주인공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봇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사실은 이 로봇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노봇이라는 것을 저 인공지능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될까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로봇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 거대 담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인데요. 보시면은 서비스 로봇은 물류 로봇이나 접객 의료 로봇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은 가사 지원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또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조 로봇도 연평균 성장률이 11% 정도를 보이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전기전자 분야. 그 중에서 핸들링하는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실제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IFR에서 전망한 거 보면은 2025년에 530억 불. 그러니까 CAGR로 따지면 한 17%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는 영역이 로봇이라는 거는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 산업 실태조사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 기준으로 한 2.5% 그러니까 20년 대비해서 21년이 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 5조 6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기업 수도 보면은 한 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제조로봇 분야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분야의 매출이 좀 큽니다. 서비스 로봇에 비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은 약간 다른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의 기업 수와 매출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조로봇 몇몇 로봇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고요. 똑같은 자료에서 로봇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연 매출이 10억 이하인 로봇 기업이 69%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연평균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봇의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로봇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나온 로봇 기업들은 굉장히 작다,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22년 말에 IITP에서 23년 ICT 분야의 10대 이슈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로봇 진화의 가속도가 붙다. 엄청 로봇 쪽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로봇 기술의 방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능, 자율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하고 공존하고 또 인간하고 협력하는 이런 상황의 로봇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그런 광고를 했던데 빌딩 자체를 이제 로봇화 빌딩을 짓겠다. 이제 로봇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로봇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1월달에 있었던 CES 2023입니다. 여기 보면은 편의를 향상시킨 제품과 기술들 해가지고 보면은 양팔 로봇, 정찰 로봇, 농업용 로봇, 홈 서비스용 로봇 해가지고 로봇이 엄청나게 CES 가전박람회죠, 이름이. CES에서도 크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2022년 CES는 더했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로봇쇼냐 가전쇼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달릴 정도로 2022년 더 로봇이 크게 기여를 했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서도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보면요. HD 현대로보틱스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로봇을 해온 기업입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로봇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협동로봇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전자 이런 쪽에서도 이제 로봇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로봇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이제 거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특허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뭐가 미래기술, 우리 생활을 바꿔줄 미래기술일까 조사해 보니까 로봇이 그때 2위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사를 올해 3월에 했습니다. 했더니만 미래 유망 산업으로 AI와 로봇을 찍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저는 이제 AI 하면 로봇이 같이 따라 나오고 로봇 하면 AI가 같이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AI하고 로봇을 같은 카테고리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올 1월부터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 테마주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로봇 쪽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로봇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만큼 기술 개발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로봇 산업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챗GPT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여기 관련된 지능 기술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AI가 뭐 사기를 친다. 또 AI가 뭐 악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또 일부에서는 아예 사용을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뭐 은행 제한을 했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4월 3일자 기사에 보면은 챗GPT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4월 30일자인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금지를 해제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픈 AI가 뭐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다시 이제 사용 금지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AI에 대해서. 근데 무분별한 기술 개발이 인간한테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영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로봇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어떤 지능이 인간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닌 걸로 발전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그런 간접 경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황들이 로봇 분야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뭐 키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봇 관련된 정책,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 개발이든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잠깐 훑어볼 텐데요. 외국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앞선 국가입니다. 그래서 NRI가 대표적인 로봇 정책이고요. 21년도에 NRI 3.0이 발표되면서 3.0부터는 기존의 로봇들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에서도 어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1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신전략이라는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다 보니까 간호 분야라든지 또 인프라 재해 대응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산업 정책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펴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M&A를 통해 가지고 외국 기술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봇 R&D를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대규모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로봇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09년에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14년에 2차, 그리고 19년에 이 화면에 보이는 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계획에서는 제조 로봇을 좀 확대 보급하겠다. 또 4대 서비스 로봇 집중 육성하겠다. 핵심 부품이나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형태로 지능형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규제혁신 로드맵이라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로봇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막힌 부분들이 많더라라고 해서 산업 영역, 또 상업 영역, 의료, 공공 등의 산업 분야 영역과 또 인프라와 같은 어떤 그 공통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면은 로봇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근데 워낙 로봇 기술이 빨리 가다 보니까 이런 규제 개선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년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로봇 제조 해가지고 이게 필수 기반 기술로 포함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첨단 로봇 제조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서비스 로봇을 좀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이 로봇 분야가 여전히 국가 전략 기술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세계 3대 강국으로 로봇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20년의 규제 혁신 로드맵의 약간 후속 느낌인데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빌리티라든지 안전, 협업 또는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분기 올해 2분기에 그 후속으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이제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고요. 규제 개선 실증을 해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R&D 관련해서는 5대 핵심 부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규제 개선과 실증을 좀 주안점 두겠다. 그리고 용접 로봇, 조리 로봇, 돌봄 로봇과 같은 이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로봇을 좀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정책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4월 7일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만든 그 로봇법이 그때는 한시법이었습니다. 지금 영구법으로 전환돼 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으로 보면은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든지 그 손해보장 관련된 내용,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험 쪽 관련돼 가지고 포함되면서 영구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은 이미 22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6년에 법 제정했고 현재 한 20여 개 주 정도에서는 로봇을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로봇 쪽에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 기업의 기초 체력 부분입니다. 보시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것 비율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로봇 기업이 열악하다 또는 새로운 스타트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 뭐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99%가 중소기업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는 인력으로 봤더니만은 제조 로봇 중심이더라는 겁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은 이미 서비스 로봇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만 제조 로봇 쪽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로봇 쪽은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춰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로봇 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산업의 문제인데 특히 로봇 쪽에서는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44년이 되면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거든요. 일본보다가도 고령화율을 추월하게 된다라는 거. 2030년이 되면은 노령화 지수도 또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인구 통계 예측은 잘 빗나가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시점에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와 또 우리나라를 비교해 봐도 생산 연령 인구도 보면은 세계는 약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207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71%에서 46%로 대폭 떨어지게 되고요. 고령 인구도 보면은 세계는 약간 증가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17.5%에서 46%까지 증가합니다. 그때 되면은 고령 인구와 생산 연령 인구가 거의 숫자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기술의 급성장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2015년도에 쥐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다, AI가. 그리고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사람의 지능을 추월할 거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가능할지는 연말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연말 가면 GPT-5도 나온다고 하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45년이 되면 전 인류의 지능을 AI가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레이 커저왈이 얘기한 특이점이 지나는 거고요. 그게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는 사실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튼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래프는 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 발표 자료에 있었던 자료를 제가 따왔습니다. 보시면은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에 대한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오토노미는 다시 말하면 뭐 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노미가 크고 모빌리티가 작은 로봇 뭐가 있을까?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죠. 이런 쪽이 있고요. 왼쪽 위쪽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모빌리티가 크고 오토노미가 작은 거, 군사용 로봇이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현재 이런 식으로 부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 지능 기술이 로봇 기술과 탑재되면서 점점 이 로봇들이 오토노미도 크면서 모빌리티 자체도 큰 형태의 그런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체스 대회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어린이하고 로봇이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는데 이 어린이가 룰을 어겼어요. 어겨서 이제 자기 말을 놓거나 했는데 그때 로봇이 이 어린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 손이 이제 골절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이런 로봇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한번 이렇게 사고 나면은 로봇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커지고 이거 로봇 써야 돼라는 이런 꺼리는 이런 상황도 있죠.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봇 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역량을 몇 가지만 좀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최한 키스텝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지수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이고요.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국가혁신지수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6위고요.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8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23년 CES가 끝나고 나서 이런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순위가 26위다라고. 이게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CES 참가국 중에 국가혁신 순위가 26위, 그러니까 혁신 그룹들 중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조사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17개 카테고리에서 40개 지표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못 받은 지표가 뭐냐면은 사이버 보안, 또 다양성, 환경 문제, 뭐 자유, 글로벌 기술 교류, 세금 무대 뭐 이런 쪽으로 지표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26위 조금 좀 고민스러운 수치 순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국가 역량은 보시면은 지난해 이게 전경련에서 발표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5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게 뭐 조달, 뭐 국산화율, 산업 경쟁률, 기술 경쟁 뭐 다 했더니 한 5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 뭐 독일, 미국 선도 업체들과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좀 고민스럽고요, 이 부분도요. 또 올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은 물론 제조로봇 중심으로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한 5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이런 그 전 주기적인 R&D 투자해야 되고 공급망 안정,
뭐 해외 진출해야 된다, 뭐 로봇 그 전문 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안들까지 내놨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로봇 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한 세계 5위권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제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타이틀에서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정책 제언 자체가 로봇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발표에 가면은 자주 언급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1965년에 이정문 하백이 그린 2000년을 상상하고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태양열 집 있고요. 또 전파신문, TV를 말합니다. 전기차, 움직이는 도로, 뭐 소형 TV, 핸드폰이죠. 청소 로봇, 또 집에서 공부하기. 이게 65년도에 2000년 가면 이런 세상이 될 거야라고 상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비슷한 조사를 2015년도에 2050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걸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나오는 것들이 우주 발전소, 뭐 장애인이 없는 세상, 뭐 순간 이동, 뇌 인터넷 연결, 뭐 해저 주택, 무선 충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물론 몇 가지는 이미 이루어지고도 있어요. 뇌 인터넷 연결도 뭐 굉장히 기술 개발 많이 되고 있고요. 무선 충전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또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35년인데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이점도 지나는 시점이고 어떤 세상이 될까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올해 개봉한 영화입니다. 메간이라는 영화인데 메간이 뭐냐면 인공지능 개발자인 어머니가 딸에게 이 로봇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봇에 관한 영화인데 잠깐만 보시면 Hi, Megan. I'm Katie. 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녀 케이디는 이모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 메간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이제 케이디가 어머니가 위험에 딸이 처하자 너무 이제 메간은 그 집에서 전혀 혼자만 있고 예상치 하니까 못했던 너무 방향으로 안쓰러워가지고 폭주하기 인공지능 시작합니다. 개발자인 어머니가 영화 이 로봇을 메간은 만들어가지고 딸에게 머지않은 선물을 미래에 했어요. 그래서 AI 처음에 로봇 로봇하고 사회에 애하고 굉장히 잘 고장을 놀았어요. 던지는 SF 근데 영화입니다. 어느 그 시점에서 로봇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로봇이 폭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오면 제가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앵커 멘트가 저는 너무 가슴에 남아가지고 따로 가지고 왔거든요. 앵커 멘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머지않는 미래에 AI 로봇 사회에 경고장을 던지는 SF 영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하고 로봇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AI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만에게만 맡겨놔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말씀드렸습니다. IFR에서 얘기한 트렌드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 R&D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이제 이동하고 파지하고 조작을 통합하고요. 또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이런 작업이 제조 현장에서 일어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자율 이동, 자율 조작으로까지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모터 감속기 중심의 구동기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로봇 구동기도 출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I 융합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시대 자체는 로봇 중심에서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로봇에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로봇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한다라는 게 로봇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식은 앞으로 단순한
그 센서 정보 수집에서 이제 광범위한 정보 활용으로 바뀌고 있고요. 두 번째, 판단, 이 지능에 이렇게 관련된 거죠. 이거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서 지능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마지막, 동작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동작을 넘어서 상호 운용성 중심으로 동작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런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언은요, 첫 번째는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봤습니다. 기업의 체력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강소기업이라는 게 뭐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점유율은 높고 매출은 또 일정 수준 이하인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기업 수명이 굉장히 길고 CEO도 오래 재직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로봇 분야에서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목표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고 조금 목표 시장을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핵심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강소기업 현황 보면은 독일 경영학자가 이렇게 혹평을 했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강소기업이 한 3,400개쯤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2개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 독일, 미국, 일본 전부 다 굉장히 많은 그런 강소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97개, 거의 100여 개의 강소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이고요.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SBB테크,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쪽 어떤 기업을 지정해가지고 정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젠 모터, 로봇용 서버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올해는 업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커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SPG라고 해서 그 유선기어 감독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 로봇 구동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 강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고 이런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라스 활성화입니다. 라스는 로봇 에즈 서비스로 해가 로봇 구독 서비스죠. 그러니까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거죠. 프라노프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라스는 로봇을 처음 또는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로봇을 활용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스를 활용해서 로봇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류라든지 그 배송이라든지 경비 분야에서 라스가 일부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라스가 왜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에 대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라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BI 리서치에 따르면은 라스 시장이 26년이 되면은 340억 불, CAGR 66%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예측치이고요. 특히나 이제 배송 물류와 공장 물류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째는 규제하고 법제도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22년 9월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아직도 배달 로봇이 가려면은 많이 남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었고요.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올해 내로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하고 공원 통행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두 번째는 라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로봇 개발 기업들이 나서서 뭐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발 기업 중심이었던 상황을 SI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런 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요자에게 로봇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로봇 라스 생태계가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나 기술 중심에서 이제는 서비스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라스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라스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는 뭐니 해야 되는지 기술 경쟁력이죠. 기술력이 근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기술에 대해 가지고 산업기술 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업 수준이 한 80에서 85% 수준. 이게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앞에서 얘기한 기업이 성장하고 라스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뒤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언은 뭐니 해도 기술력입니다.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핸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림이 사람 손과 동물의 앞발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보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하고 다릅니다. 동물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사람이 도구 활용을 굉장히 유리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에 있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핸드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 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만은 기계연구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크, 슝크, 페스터, 핸드나 로봇용 그리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들이 연구개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그 구동 방식이나 구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런 로봇 핸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사례 보면요, MIT에서 소개된 핸드입니다. 여기 소프트 리지드 핑거라고 해가지고 내골격 안에 그 터치 센서로 구성된 핸드를 만들었고요. 얘의 특징은 보지 않고 물건을 잡고 물건을 식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센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물건을 집어도 한 85% 정도는 이거 무슨 물건이야라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 핸드를 MIT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캠브리지대에서 나온 로봇 핸드입니다. 이건 약간 지금까지의 로봇 핸드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패시브 무브먼트로 다른 모터 구동하는 그 핸드와 비교해 가지고는 제어가 쉽고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물건을 잡는 방법을 흉내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잡을 때 내가 마우스를 잡을 때 파지점을 어디로 하고 손을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서 잡아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냥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느끼면서 얘를 핸들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브리지대에서도 그런 식의 로봇 핸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아직 잘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로봇 핸드의 접근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이런 로봇 핸드도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로봇 핸드 관련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거 제가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이제 클론 로보틱스에서 만든 건데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인공 근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6개를 내장하고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팔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움직여요.
27자유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kg 무게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클론 로보틱스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 상반신 로봇을 만들어서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츄어리 AI에서 예전에 생츄어리 AI에서는 그걸 했었어요. 우리 지퍼백을 열고 거기에 공을 집어 넣는 이런 로봇 기술을 마련해서 시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매 작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로봇도 만들어 가지고 핸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람이 혈압을 재는데 이제 도와주는 그런 로봇인데 약간은 좀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핸드가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이런 완성도 높은 기술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되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바틀렉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처음에는 저가합니다. 여전히 비쌉니다. 로봇에 적용하기에 기능이 많을수록 더 비싸지고요. 두 번째는 소형화, 경량화가 필요하고요. 사람만큼 되지게 되면. 세 번째는 촉각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아직 뭐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려면 여전히 촉각 부분에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자유도가 여전히 사람만큼 따라오려면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핸들링 기술. 핸드뿐만 아니라 이 핸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라는 그 핸들링 기술도 로봇 핸드 개발에서는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원천 기술 지향의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 기술로 저는 꼽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는 뭐 누가 뭐래도 로봇 쪽에는 스타쉽 테크놀로지고요. 이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코로나 시절인 21년 1월 달에 100만 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내에서 주로 뭐 우유나 피자, 커피들을 배달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기사 보면은 1000만 킬로미터의 상용 주행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 4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개 이상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 하면은 뭐 AGV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로봇에 활용되는 부품들이 품질이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도 커가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 이런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부자는 앞으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다. 그러니까 로봇에 자율주행 로봇을 탑재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집니다. 시장 보면은 모바일 로봇에서 이 자율주행 로봇이 30% 이상이고요. 그 중에서 공장 물류와 배송 물류 쪽이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거. 또 더 나아가지고 가서 이제 배송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 배송 로봇 ADR이라는 워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송 중심의 자율주행 로봇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회사들이더라고요. 좀 우리도 이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뭐 지능 기술, 뭐 잘 아시겠지만 지능 기술을 봤고요. 앞에서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AI의 급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AI의 급성장이라기보다는 계산 능력의 급성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계산 능력의 급성장과 아주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더니만은 지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능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로봇과 AI를 융합한 산업에 어떤 그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워딩들을 보면은 정부 관계자 이제는 하드웨어보다가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기부 장관님께서는 야 이제 미래 먹거리는 AI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로봇이 되지 못하는 거는 기계 수준에 머무른 거는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뭐 많이들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올 연말 되면 GPT-5가 나올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범용 인공지능도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범용 인공지능 AGI가 되면은 이게 진짜 로봇이 인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결과가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에 지능이 없다라고 이 퓨처 AI 대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범용 인공지능은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어떤 물리적 속성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AI는 이제 네로우 AI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인공지능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정책 제언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업 육성 측면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라스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 강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연구위원님 발제 감사합니다. 이 연구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로봇 시장 현황과 로봇 산업 정책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이고 제조용 로봇 중심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로봇 산업의 이슈를 고령화, AI 융합, 그리고 국가 역량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이슈 관점에서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성장이 로봇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능형 로봇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역량 관점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경쟁력이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소개하시면서 정부의 투자 및 민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강소기업 육성, 로봇 애주어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핵심 원천 기술 지향을 제언하셨습니다. 특히 핵심 원천 기술 관련하여서는 로봇이 AI, IoT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관점에서 로봇 기술 관점의 변화도 말씀하셨고요. 또한 적용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핸드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지능 기술을 강조하셨습니다.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패널 분들의 요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패널로 한국기계연구원 박찬훈 본부장님, T-로보틱스의 박현섭 부사장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문형필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요지 발표는 7분 내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찬훈 한국기계연구원 AI 로봇 연구본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찬훈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뭐 주요 이슈 그리고 뭐 그것에 이제 바탕을 둔 제 의견 뭐 이런 이제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다른 산업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들을 로봇이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산업의 시장 규모 측면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 아까 이준석 연구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 조사 기관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좀 작게 보는 곳들은 뭐 한 20조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조금 많이 보는 곳들은 현재 한 3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그냥 그 일반적인 자동차들이나 핸드폰이나 뭐 가전제품들 같은 시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큰 시장이라고 일단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파나기나 야스카와나 혹은 뭐 ABB나 혹은 뭐 기타 여러 그 유명한 로봇 기업들을 보면 뭐 인튜이티브 서저리나 쿠카 같은 아주 일부의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회사 전체의 주요 먹거리가 로봇인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낙만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규모가 있는 공작기계 그 모션 절기 회사인데 로봇 사업 부문도 있는 것이고, 야스카와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모션 솔루션 회사가 모기업인데 그 속에 이제 로봇 부문도 있고, 뭐 에비뷰도 이제 굉장히 큰 공룡 기업이죠. 거기 이제 로봇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잘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제 분리됐지만 현대중공업에서 굉장히 큰 모기업이 있고 이제 현대로보틱스가 그 안에서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도 1인 1로봇 시대가 되면서 1인 1가구 1로봇 혹은 뭐 1가구 2로봇 시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시장의 크기가 좀 작다는 데서 뭐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얘기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시장이 그 크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설명해 보면, 로봇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제품군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군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뭉쳐서 그냥 로봇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스페시픽하게 보면 그 뭐 조선소에 관련된 생산을 하는 로봇들하고 자동차 공장들에서 그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로봇들이 전혀 요구 조건들이 다르고,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뭐 그 이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뭐 커피를 이렇게 제조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다 하나의 로봇이라고 불리지만 어마어마한 그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제품군들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이라는 선순환에 들어가기가 이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파편화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파편화를 극복하려면 그렇게 다른 요구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로봇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향하는 그런 로봇 기술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게 로봇 쪽의 큰 어찌 보면 이제 이슈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시장들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대기업에 적합한 사업 영역이라기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우리나라가 조금 명세하고 그런 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 산업이라는 그 특징이 중소기업들이 뭔가 그 사업 분야로 두기에는 매우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고려돼야 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준석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면에서 이제 너무나 영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또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야 이게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그 로봇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고 또 그 시장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게 뭐가 문제겠냐? 뭘 해야 그게 되겠냐?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정부 주도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기술밖에 없다. 답은 그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냐, 혹은 우리뿐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은 이제 만들어내냐 만들어내지 못하냐가 이제 가장 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가장 조금 우려하는 표현들이 이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술은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우리가 산업에서 통할 수 있는 아주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못 찾아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로봇에 대한 소비 수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올라가 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그 관성이 붙어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로봇을 이제 쓰고 싶은데 그걸 갖다 놓고 쓸 때 만족할 만하다 할 만한 기술 수준의 전혀 기술 공급자들이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용자들은 벅찰 만큼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공급 가능한 로봇들의 수준을 보면
시장에서 저걸 도대체 갖다가 이제 저 비싼 걸 사서 결국 이거밖에 못 하나 하는 수준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고 전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지만 결국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것들이 좀 나열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로봇 시장은 파편화돼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기술로.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재는 로봇 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공급되는 로봇들의 단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은 단가로 시장이 원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기술로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이건 것 같아요. 로봇 시장이 작다 보니까 로봇 전용 부품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계 부품이나 혹은 뭐 다른 그 자동화 장치에서 사용되는 부품들, 모터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로봇에도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쓰일 만큼 충분히 가볍고 힘세고 하지 않고 또 충분히 작고 정밀하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로봇용 전용 부품들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 시장의 수요를 만족하는 낮은 단가의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기술이 풀어야 될 세 번째 숙제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파편화된 시장, 그다음에 낮은 단가 그리고 이제 로봇 부품 시장이 이제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해내야 되는 것은 로봇이 자동차처럼 범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준석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손이거든요. 결국은 내 옆에 로봇을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해주는 로봇도 로봇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옆에서 우리의 컴패니언으로 우리 옆에 같이 있는 그러한 그 로봇들을 상상을 하는데 그런 로봇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도구를 다루는 것들이에요. 도구를 다루기 전에 스텝이 뭐냐면 뭔가를 잡는 건데 지금은 잡아야 되는 종류가 뭐 한 100종류 되면 로봇이 한 20종류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 대 로봇이 잡을 수 있는 형상이 많지 않거든요. 지능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동원해도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다양해지기만 하면 로봇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그게 로봇이 범용적 도구가 되는 걸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저도 인수석 연구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만능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퍼나 핸드 이 정부 투자가 좀 굉장히 집중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파편화된 시장을 극복한다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드린 문제를 이제 푸는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큰 시장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편화되지 않고 그게 뭐냐면 저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고 그러면 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그 기능은 우리의 부족한 근력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부족한 근력을 채워주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몸에 장착해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런 완전히 의복처럼 돼 있어서 그냥 그게 뭐 타이즈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속옷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체육복 형태일 수도 있고 잠바 형태일 수도 있지 뭐 어떤 형태든 몸에 완전히 부담 없이 초경량으로 우리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어떤 웨어러블 로봇 기술들 예를 들면 그 인공근육을 바탕으로 한 기술들도 있을 테고 뭐 섬유형 구동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때 많이 있겠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잡는 데 관련된 기술들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구동기들에 관련 기술들에 좀 투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시장의 특성들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것들을 해나가려면 지금의 R&D 정책으로 충분할 것인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의 R&D 정책은 기업, 학교, 연구소의 좀 특징적인 면들을 이렇게 잘 잡아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경계가 형식적으로는 조금 있지만
그게 조금 이렇게 이게 똑같은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기업, 학교, 연구소가 이제 다 참여하거나 혹은 다 경쟁자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어찌됐든 기업이 하는 연구들에 관련돼서는 저는 중복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 제품군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출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출연연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돌파 기술 중심으로 좀 R&D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는 원천 연구 중심이 되겠지만 출연연의 경우에는 학교의 그 원천성 있는 연구들이 모여져서 그러면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중간 단위의 돌파 기술들이라고 명명할 만한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연구소들이 미션으로 하는 형태로 좀 R&D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완전히 그 PBS 베이스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연구 수요들이 만들어지면 그 연구 수요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제안을 잘한 사람들이 사업을 가져가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국가 단위에서 설계된 그 연구들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좀 더 큰 틀에서 얘기하면 단기 연구나 케이스 스타디 중심의 연구가 지금 연구 그 로봇 부문에 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제품 위주로. 근데 그것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로봇이 결국은 범용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형태의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을 문제들을 좀 극복하고 저희가 그 세계적으로 유망한 로봇 기업들을 많이 성장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지 발표 감사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께서는 로봇 산업의 주요 이슈로 로봇 산업 시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작은 규모이고 로봇이 매우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는 등 로봇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고 또한 로봇 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뭐 로봇 스타트업 출연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로봇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독점적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핸드 기술의 중요성,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가능성에도 발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R&D 정책으로는 기업이랑 학교, 연구소에서 구별된 R&D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기업은 중복 연구를 조금 허용하면서 제품 출시 위주의 R&D가 필요하다. 출연료는 돌파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는 요소 기술 중심의 원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형태 연구 형태로는 시장을 주도할 임팩트 있는 기술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 R&D는 제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돌파 기술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현석 T-로보틱스 부사장님께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석입니다. 이준석 연구위원님이 로봇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박찬현 박사님은 또 기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래서 중복된 것 좀 빼고 뭐 다른 관점에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이 이제 왜 필요한지를 좀 고민해 보면은 인간이 참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빨래는 하기 싫어요, 빨래. 그래서 세탁기가 나왔고, 근데 테니스는 하고 싶어요. 게임도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를 이제 기계화, 자동화를 하다 보고, 그래도 이제 세탁기를 돌리다 보면은 일단 빨래를 걷어와서 넣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시간도 정해야 되고 물 온도도 정해야 되고 다 정해져야 돼요. 빨래가 다 되면 꺼내서 널어서 또 포개해서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화됐지만 아직도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가정이지만 뭐 제조, 우리 서비스에도 그렇게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이제 로봇이죠. 대신해 주려고. 그러니까 로봇 엔지니어가 그럼 내가 그 빨래 넣는 거 말고 내가 해줄게. 근데 그게 마침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빨래를 어디서 가져오지?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은 그 뼈와 근육으로 된 굉장히 아주 효율적이고
굉장히 그 좋은 도구인데 로봇을 만들려다 보니까 못하고 감속기밖에 없어요. 그걸로 만들다 보니까 뭐 엉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 춤 보면 아시죠? 왜 로봇을 그렇게 춤을 추는지. 그만큼 로봇 기술이 어려운 거죠. 예, 그렇더라도 이제 이런 걸 자꾸 이제 인간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게을러서 그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은 특징이 있는데 만드는 사람도 한 번도 그 제품을 본 적이 없고 쓰는 사람도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우리나라도 닥쳤는데 모든 현장에서 사람이 부족하대요. 식당에도 부족하고 호텔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농촌에도 부족하고 선박회사도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할 수 없죠. 뭐 외국 인력 써야죠. 외국 인력.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이제 외국 로봇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손을 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외국이 잠식할 거고 그래서 그 로봇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경쟁력이다. 우리만 로봇을 구분하지만 외국은 자율자동차, 드론 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국방에서도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고 드론.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는 로봇이 대체할 시대가 됐는데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겠다. 예, 그런 이제 로봇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면은 제가 좀 또 이제 실질적인 말씀 좀 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주석 연구위원님도 그 로봇 필요하셨지만 연구 과제 기획을 하면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돈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그때 내년도에 뭐를 개발하겠습니다. 과제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노하우 시대는 맞는 거죠. 일본이 컬러 TV 장사 잘 됩니다. 우리가 컬러 TV 만들겠습니다 할 때는 나와요. 근데 지금은 노와 시대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인데 1년 전부터 뭘 해야겠다고 정해요. 정해지는 순간 벌써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서 뭘 심사하냐면은 이거 3년 전에 한 건데 또 해? 이런 얘기죠. 중복해.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연구하는 모든 학교나 연구소나 연구자들이 축구를 하다가 축구 3년 했으니까 이제부터 농구를 해. 이런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하우 시대에 아직도 노하우 시대에 맞는 그런 체제에 있어서 힘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뢰해서 과제를 따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 누가 관리를 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로봇 총괄은 산업부가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이제 구단주가 되겠죠, 구단주. 근데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로봇 PD입니다. 유럽의 로봇 PD는 PD 한 명 밑에 10명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모든 걸 총괄합니다. 미국의 달파 로봇 PM도 여기 임기제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전문가를 자기가 뽑아요. 자기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감독이 들어오면은 그런 기술팀이 들어오고 사람을 뽑아서 게임을 이기고 나가요. 근데 우리 로봇 PD는 역할이 뭐냐면은 과제 기획이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봇 조기 축구에서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도장 깨기를 하는데 전북팀하고 합시다. 그럼 끝나요. 그럼 선수는 누가 구성하죠? 위원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누가 하죠? 그 위원들이. 평가는 누가 하죠? 위원들이. 감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정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건지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아까 그 이준석 연구위원도 발표했지만 그 로봇의 중소기업이 80-90% 되고요. 그 중소기업이 뭘 필요할까? 중소기업은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3개월 후에 기술이 필요해. 3개월 후에. 근데 그 기술은 정부에서 4년 후에 개발해 줄게. 내가 지금 제안하면은 그거 받아서 선수 제안한 사람이 꼭 과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안한 사람이 과제를 받아서 좋은 과제다. 그러면 그 팀을 구성해서 4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성과를 낼게. 이미 제안한 회사는 3개월 후에 필요한데 그때는 이미 타이밍 놓치고 그 결과는 누가 평가해 주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로봇이라는 어떤 그 특징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또 선진국도 잘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보면 보고 배울 게 많고 미국도 보고 배울 게 많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차원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부사장님 요지 발표 감사합니다. 박현서 부사장님께서는 로봇 산업의 특징을 기술, 시장, 환경 등의 관점으로 설명하시면서 인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또 모든 산업 분야를 로봇이 대체하는 등 로봇을 요구하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제 그 로봇 관련한 기획이 전문가들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이제 감독의 부재 등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시면서 좀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로봇 생태계가 중소기업이 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들이 조금 더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애로 기술이라든가 기술 복덕방 이런 역할들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영필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요지 발표하시겠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력 양성 쪽에 대한 얘기로 좀 집중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로봇 분야에 투자를 한 게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유학할 때 이제 미국에서 들은 소문이 한국에서는 로봇 들어가는 알 연구만 해도 모든 연구자가 뭐 평균 한 2, 3억 원의 연구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20년 동안 투자했던 게 결실을 맺어오고 있는 분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얼마 되나 봤더니 2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유니콘 기업이 벌써 탄생을 한 셈입니다. 협동 로봇 분야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분야는 아니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산업 분야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인력들이 그 풀이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런 유니콘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생겼고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도 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뉴로메카와 같은 기업도 최근에 상장을 성공을 해서 기업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인력 양성을 협동 로봇의 분야로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기술 개발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면서 로봇을 개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했던 인력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포텐셜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로봇 분야의 인력 양성 분야는 정부에서 약간 좀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단기 사업으로 몇 건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시장과 어떤 규모를 이제 파악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건으로 이제 추진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대학원이 전국에 한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학생이 한 400명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과에 로봇이 들어간 로봇이라고 이제 명기된 학과의 경우고요. 기존의 뭐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뭐 컴퓨터공학에서 연구 개발하시는 인력까지 하면 그럼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겁니다만 하지만 그 필요한 아주 다양한 분야의 로봇 전체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인력의 아직 수준이 그 양이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대가 되려면 그 로봇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이 그냥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식의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는 실제적인 실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험 실습뿐만이 아니고 개발해 볼 수 있는 이런 비용 그리고 자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비용 이런 충분한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도권 대학은 좀 괜찮은 사정이지만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원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로만 대학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추세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한국 국적의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방향에서 좀 벗어나서 외부의 좋은 인력들을 한국에 포함해서 같이 품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외국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까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인력 양성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수직적인 그 생태계를 꾸밀 수 있도록 인력 양성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박현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굉장히 응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가장 잘했던 경우가 제 생각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보틱스 인스티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모두 꿈꿀 때부터 이런 CMU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달파의 지원을 받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반 챌린지를 통해서 무인자동차 기술이 이제 어떤 증명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CMU 출신 이제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 양성 이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CMU의 예를 들어보면 그 학생들만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수의 연구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학교의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학교의 기술이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결될 수 있는 전문 개발 인력이 학교에 내재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 인스티튜트의 특징은 학생, 교수 그리고 학교 소속의 연구원, 정규직 연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정규직 연구원이 역할이 어떤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선도적인 기술을 기업에게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그리고 학생이 졸업하더라도 그 기술이 계속 학교에 남아 있고 연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키가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MU RI의 그 어떤 모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도 어떤 개발을 리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런 MVP 수준에 머물던 어떤 물건들이 대량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응용 기술들이 필요하고 적용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더 그 현장과 기업이 위치한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니콘 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고급 로봇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과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변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들을 재교육해서 로봇에 편입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인력 양성을 한다면 그러면 로봇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문영필 교수님께서는
로봇 분야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그쪽 투자가 된 결과 교수님 생각으로는 결실을 맺는 분야도 나오고 있고 유니콘 기업도 생겼다고 이렇게 좀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실제적으로 실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까지 조금 포괄해 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를 좀 사례로 드시면서 여러 가지 대학의 연구가 그 로봇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학에서 있는 연구 개발이 기업에 연계되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로봇을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력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 프로그램이 뭐 3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니콘 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고급 로봇 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한 아까 지역 말씀하셨는데 지역 기반 계약학과나 학석사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존 재직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요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현장에서 이제 플로우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먼저 받겠고 그게 없으면 사전에 저희가 받아놓은 질의응답과 온라인으로 온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장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의 평가센터의 김상일입니다. 오늘 저 이준석 그 연구위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부분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지금 한 85% 수준으로 수치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의 전문 서비스 로봇이나 뭐 제조 로봇들은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기술 수준을 뭐 파악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말고 좀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해외와 비교했을 때 기술 수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약점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치화 부분은 이제 기술 수준 조사는 아마 다른 기술 수준 조사도 그렇게 될 텐데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수준 미국과 대비했을 때 나는 80%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90%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치를 이렇게 몇 번 뭐 델파이 조사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수치에 수렴하게 되고 그런 수치를 해가지고 85% 80% 해가지고 지능형 로봇의 기술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외국 기술과 우리나라 기술을 비교해서 체감할 만한 부분은 저도 그걸 한번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거 그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배송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 많은 배송을 해봤다라는 실제로 배송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어요. 뭐 그런 배송 관련해 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몇몇 군데에서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아까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24시간 동안 그 16군데의 그 배송을 사람 개입 없이 이렇게 완성했다라는 이런 사례도 나오거든요.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배송을 지금 서비스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고 물론 그게 안전 측면에서도 따라다닌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아직 제도적으로 사람이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런 뭐 배달, 라스트 마일 배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은 기술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로봇 기술의 강점, 약점을 말씀해달라는 질문인데, 야,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로봇 PD를 하면서 로봇 R&D를 기획하고 지원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우리나라가 외국의 로봇 기술이나 로봇 제품에 비교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만한 영역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찬원 본부장이 말씀하신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는 우리 사이베 슬론 대회에 우리나라 로봇 기업이 나가가지고 일정 정도의 성적을 달성한 수준, 그 정도지 아직 우리가 로봇 선두 기업들 또는 선두 국가에 비교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섰는데라고 얘기할 부분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그렇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을 몇 가지 묶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현황 질문도 있고 같이 한 분이 인력 양성 걸 같이 동시에 물어보셔가지고요. 문영필 교수님께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 텐데요. 종합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봇 산업에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며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로봇 산업 발전으로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인지 예상되는지, 또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기술들이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로봇 기술의 경우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으로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이런 사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이제 분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로봇에서는 뭘 하면은 앞으로 잘 나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부 답변을 아까 기조 발표할 때 이준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라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발표 자료의 44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그러면 이제 라스를 이용해서 라스가 어떤 분야의 로봇이 이제 커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빨간색인 로지스틱스, 물류 분야입니다. 지금 사실 물류 로봇 분야는 지금 현재 이미 폭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 5년 안에 좀 더 확장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분야가 이제 커지는 이유인데요. 기존의 모든 물건 포장하고 담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하던 건데, 사람이 해서는 이게 스케일이 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쿠팡은 여전히 사람으로 하는 작업으로도 잘하고 있지만, 쿠팡도 이제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식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담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가만히 있고 물건이 사람한테 와서 담는 이런 G2P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모바일 로봇 AMR 기술입니다.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이 AMR 분야가 지금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이런 업체에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이제 또 AMR을 이을 만한 물류에서의 로봇 시스템은 아마 피킹, 그 다음은 피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일이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져서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시스템이 적용이 되려면 로봇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로봇 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로봇 기업들이 혼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기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산업이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 로봇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로봇들은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예전에 이제 어땠나,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이 대체했을 때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표로 정리하고 이제 주판으로 놓던 것을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던 일을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됐겠죠. 로봇도 아마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하던 일들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로봇을 가지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하는 새로운 직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협동 로봇을 가져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뭐 가공기에서 부품을 빼다가 넣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까,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직업군들이 새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 개발, 인재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들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로봇 분야는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한화 뭐 이런 방위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로봇 기술이 적용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인력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 양성은 정부가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번 정부의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학교 정원도 늘려주고 그리고 대학원 프로그램도 이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하고 연계가 되면 그러면 차차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사전질이 들어온 것은 이제 박찬훈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묶어가지고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 내용이 보면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복종 로봇의 기술 개발 현황과 더불어 실제 공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증 사업 또는 고급 확산 사업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인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안전 중점을 하는 것인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AI 기술을 활용한 그 자율협동 로봇 기술 현황 뭐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그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동 로봇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작업을 하는 로봇들에 지금 AI 기술이 어느 정도로 좀 적용이 돼 있고 또 이제 실제 공장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이동체, 그러니까 뭐 자율이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 이동 로봇도 자율이동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AI 기술의 접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속도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플레이션 분야로 가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뭔가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데는 핸드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핸드가 일단 없으니까 굉장히 좀 뭉툭한 손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현재 그 주로 그 AI 기술이 접목돼서 이제 로봇 쪽에서 쓰이고 이제 작업 쪽에 쓰이고 있는 것은 박스에서 뭔가를 꺼내는 빈피킹 기술들이나 아니면 그 공작기계 같은 가공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가공물을 넣어주고 빼주고 할 때 시각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그 작업들을 자동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이제 가공이 이제 잘 됐나 확인하고 가공이 잘 되지 않았으면 혹은 잘 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주로 그 매니플레이션 분야에서는 실제 공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들, 그게 현재 그 매니플레이션 분야에서 그 이제 많이들 이제 활발하게 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 시각지능하고 로봇의 이동지능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 지능의 그 동작은 지능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다이나믹스 모델에다가 알고 있는 환경 모델을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좀 고전적인 방식으로 탑재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탑재된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로부터 시각적으로 환경을 분석해서 그 환경에 이제에서 예를 들면 뭐 물체가 뭐 돌아가 있다든지 이동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노말리 디텍션이 뭔가 이렇게 감지가 됐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베이스로 로봇이 그 다음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명령을 내려주는 형태로 두 개가 분리돼서 통합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는 그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그 행동에 관계된 그 동작들의 제어에 있어서 인공지능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돼 있어서 그 우리 뭐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강화학습을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그 로봇이 세상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물건을 잡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이렇게 꽂거나 하는 동작들을 통해서 세상을 모델링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자기의 다음 스텝을 그 행위를 이제 결정을 하고 하는 형태들의 연구가 뭐 국내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준석 연구원님 그 이제 곧 GPT-5도 나온다고 하시고 하는 그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이 언어 모델들이 사실은 그 언어에 대한 모델만 담으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지만 담고 보니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지식 체계들도 함께 담겨 있어서 지금은 그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이죠. 그 대형 언어 모델들하고 로봇의 행위하고를 묶으려는 그걸 또 강화학습을 베이스로 해서 묶으려는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아마도 혁명적인 그런 그 결과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시각적으로 보고 네가 그 핸들링 해야 될 파트의 포지션이 이렇게 옮겨졌으니 그 위치를 어떻게 옮겨가서 작업을 해라 하는 정도이지만 이렇게 그 언어 모델들하고 강화학습하고 로봇의 모션하고 이제 묶인 연구들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론 이런 거죠. 나 지금 그 손을 좀 뱄다. 나를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언어 모델들이 다음에 로봇이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는지 또 시각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판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뭔지 이런 거 결정하고 로봇이 그 일을 수행하고 또 수행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를 복구하기 위한 것들을 또 이제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활용해서 또 이제 피드백을 걸어주고 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아직까지 실제 공장에서 활용할 단계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증 사업이나 또는 보급 확산 사업이 이와 관계돼서 뭐 AI 기술을 가지고 자율협동 로봇 쪽에 관계된 것들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업들 중에는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두 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협업지능 기반 로봇 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로봇뿐 아니고 일반 그 공작기계들에도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협조하는 협업지능을 도입해서 좀 생산성을 기존에 있는 장치들보다는 좀 개선해보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 피킹이나 다중 작업물에 대한 머신 텐딩이나 가공품 형상 검사들을 이 협업을 베이스로 좀 더 경쟁력 있게 그 지능을 개발해보자 하는 연구 사업이 하나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뿌리 산업이 굉장히 깊이되고 있고 또 노하우들이 잘 축적되지 않는데 이런 뿌리 산업에서의 숙련공 분들의 그 모션 데이터나 작업 데이터들을 좀 DB화하고 이걸 인공지능 그 플랫폼에다 담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로봇이 그것들을 조금씩 흉내내면서 하면 이제 성능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발되고 있는 R&D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이 로봇 인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안전 중심으로 할 거냐, 기능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걸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 산업용 로봇이 됐든 기능이 나와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하고요. 그것은 뭐 정밀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궤적 오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현재의 협동 로봇에 관련돼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협동 로봇도 일종의 산업용 로봇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로봇이고요. 근데 일종의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어 있는 로봇이 사람하고 펜스가 없이 동작을 하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우선순위에 다루어야 하는 게 당연히 그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래서 뭐 제가 그 뭐 이게 아는 바로는 안전 요소 점검 기준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한 12개 정도의 그 기준들이 있고, 특히 그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시비하게 그 모드별로 이렇게 그 안전 점검을 또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 전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람이 하고 로봇하고 이렇게 접촉해 있는 상태, 이격돼 있는 상태에서 안전 점검, 그리고 그 뭐 운전 속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람한테 실제로 가해질 수 있는 위해의 정량적 지표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들이 굉장히 터프하게 돼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터프한 수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로봇의 안전에 관련돼서는 기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이 기술 수준이 올라가서 실제로 사람에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하는 것을 떠나서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기술적 수단들을 동원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 수준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아마도 가지 않을까. 그것은 뭐 그 안전 인증만 그렇게 갈지는 않을 것이고, 기술이 받쳐주는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사전 질문으로 산업과 관련한 질문들도 몇 개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제가 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등 로봇 산업에서 어떤 부분을 참조해야 할까요? 미국 등 주요국의 로봇 산업 발전에는 어떠한 요인이 크게 기여했으며 그 요인들을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학습하고 적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한 분께서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실내 로봇 관련이라고 크게 제목을 적으시면서 국내 로봇 구동체에 대해서 해외 의존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내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실내 로봇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면서 실내 로봇의 관제 및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이나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T-로보틱스 박현섭 부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로봇을 그 시장 크기로 보면 제조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 수술 로봇, 뭐 가정의 청소 로봇 크기가 있는데, 그 제조 로봇은 미국에서 처음 50년대 개발됐는데, 미국이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고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로봇 기술이 꽃을 못 피우고 그게 일본이나 독일로 가서 넘어갔죠.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은 아마존이 제일 크고요. 수술 로봇은 달파에서 나왔고, 뭐 웨어러블, 청소 로봇도 다 달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로봇은 선두를 뺏겼지만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미국이 지금 선두를 하고 있는데, 특징을 보면은 그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은 일단 거인들이 있어요. 로봇 스타들, 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도 있어요. 자금. 그것만 있으면은 미국에는 인력도 있고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들이 아마존이나 또 테슬라처럼 이런 큰 거인들이 로봇에 대한 꿈을 갖고 자금이 있고 충분히 받쳐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미국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뭐 1대1로 붙은 상대가 안 될 것 같고요. 뭐 개미처럼 자금도 좀 같이 모아서 정부에서 사람도 같이 모으고 기술도 같이 모으고 꿈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좀 개미처럼 해야 미국 상대하지, 이거 1대1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서비스 로봇의 지금 관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관제 로봇은 이게 산업공학 쪽에서 오래된 기술이고요.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산업용 로봇에 500대 넘어가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질문은 한 뭐 10대 정도 미만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한두 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대학에 전문가 교수님 계시니까 그분들 자문 말씀 몇 가지 로직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어렵지 않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사전 질의에서 제도 관련 질문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장 온라인 지금 들으시면서 표준화 관련 질문들이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준석 연구위원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로 이제 제도 관련해서 들어온 것이 뭐냐면요. 로봇 산업은 생산 및 공장 부분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에 실제 현장의 많은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질문하고요. 또 코로나 등 각종 환경 변화로 로봇 활용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기여를 위한 제도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 부분이 이제 사전 질의로 들어온 제도 관련 질문이고요. 온라인 질의로 이제 표준화 활동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 적어주신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파편화된 시장이든 작은 국내 시장이든 또는 아직 도약 상태이든 표준화된 레고가 조립되는 형태처럼 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로봇을 위한 국내의 표준화 활동은 어떤가요? 하는 그런 온라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생산이나 공장 부분에서 확대될 것 같다. 뭐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배달 로봇은 아직 현재까지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도로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로봇이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꼭 하나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로봇 법이 영구법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뀌면서 이제 이런 개발 로봇들을 그동안은 차마에서 이제 분리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 로봇들이 인도 주행도 가능하고 공원 진입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 뭐 보험 문제도 얘기가 돼 있고요. 안전 인증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로봇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로봇들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로봇이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수가 되고 어떤 사회 기여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0년에도 로봇 산업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고 올해에도 2023년에도 첨단 로봇의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적으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로봇 활용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또 해소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 주무부처가 이제 산업부이기 때문에 산업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산업부 혼자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토부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부처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어떤 첨단 로봇 발전 전략이 나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려면 일정 정도의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고 완성도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이런 기술들로 이 부분은 표준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또 ISO에서도 여러 가지 표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표준화, 인증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진흥원 쪽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에서는 로봇 산업 관련한 각종 산업 현황,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고 관련해서 국가 R&D 방향, 인력 양성 방향, 또한 법 제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 수요와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저희 키스텝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이준석 연구위원님, 박찬훈 본부장님, 박현섭 부사장님, 문영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5월 24일에 핵심 연구 인력 고갈 위기 이공계 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